자자, 오늘은 내가 쏘다. 우리 사위가 쓰라고 준 법인카드인데 한도가 없네, 한도가. 스피커에서는 듣기 좋은 재즈 음악이 흐르고 테이블 위 와인잔은 샹들리에 불빛에 부딪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고 시절 떡볶이 한 접시를 놓고도 깨르르 웃던 우리들이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강남 한복판, 이름도 어려운 프랑스 레스토랑에 모여 앉아 있었지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김없이 미경이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트위드 재킷을 입은 미경이는 가느다란 손목에 찬 금팔찌를 일부러 더 잘 보이게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정희야. 너 아직도 그 아파트 살아? 거긴 이제 재건축 들어가도 별 볼 일 없다던데. 우리 사위가 그러는데 앞으로는 용산이 대세라나 뭐라나. 우리가 이번에 용산에 상가 건물을 하나 샀잖니. 아주 작게 한 5층짜리. 월세만 해도 너희 부부 연봉은 우습게 나오겠더라. 호호. 친구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의 화살은 곧바로 다른 친구에게로 향했지요. 수진이는 아들 장가 보냈다며? 축하해. 어디 좋은 집안 따님인가 봐? 아니, 뭐 그냥 저희랑 비슷한 평범한 집안이에요. 어머, 그래. 우리 둘째는 이번에 법무법인 대표 따님이랑 선을 봤는데 글쎄 애가 성에 안 찬다고 퇴짜를 놓지 뭐니. 눈만 높아져서 큰일이야. 하긴 지 아비 닮아서 그런 걸 어쩌겠어. 우리 애 아빠가 그러더라고.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뒤탈이 없다고. 끼리끼리라는 말에 제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너희는 그 선 안에, 나는 이 선 밖에 있다는 듯한 그 잔인한 말. 한마디에 10수년을 이어온 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미경이는 한껏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온 뒤 드디어 제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값비싼 동정심과 은근한 멸시가 뒤섞여 있었지요. 영수가, 너는 요즘 어때? 아직도 그 칼국수 가게 하니? 아이고, 힘들겠다. 이제 그만 접고 편히 쉬지 그래. 내가 우리 아들 병원에 청소라도 하는 자리 알아봐 줄까? 정직원으로. 요즘은 그런 자리도 들어가기 힘들어.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자 제 가족을 일으켜 세운 소중한 가게를 미경이는 그저 청소 자리와 동급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친구들이 당황해서 미경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지만 미경이는 뭐가 문제냐는 듯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왜들 그래? 난 정말 영숙이 생각해서 그런 건데. 고생하는 친구 보면 마음이 아프잖니. 영수가, 내 아들은 아직도 그 중소기업 다니니? 우리 큰아들, 이번에 스탠퍼드에서 초빙 교수로 오라는데도 안 가고 서울대 병원 남았잖아. 과장으로 승진도 했고. 혹시 아니? 내 아들 회사에서 건강검진 우리 아들 병원으로 오면 내가 잘 말해줄게. VIP로 모시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차가운 포크가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지난 20년간 동창회에 나올 때마다 겪어야 했던 이 모멸감, 켜켜이 쌓여 단단해진 줄 알았던 상처가 소금물이라도 닿은 듯 쓰라려 왔습니다. 미경이는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자자, 오늘은 내가 쏜다. 다들 비싼 걸로 마음껏 시켜. 우리 사위가 아버님 쓰시라고 준 법인카드인데 한도가 없네, 한도가. 호호. 미경이가 번쩍이는 플래티넘 카드를 흔들어 보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리는 날이라고. 더 이상은 미경이가 만든 무대 위에서 구경꾼 역할로 앉아있지만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제 기억 속의 미경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까까머리 여고 시절 저희 집은 작은 인쇄소를 했고 미경이네는 시장 골목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지요. 미경이는 교복 치마 밑단을 한 뼘이라도 더 줄여 입고 싶어 안달하던 웃음 많고 꿈 많던 소녀였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학교에 내야 할 육성회비를 제때 못 내고 교무실에 불려가던 날, 제가 몰래 제 돼지 저금통을 털어 미경이 손에 쥐어주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수가, 이 은혜는 평생 안 잊을게. 내가 나중에 꼭 크게 성공해서 내게 10배, 100배로 갚을 거야.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던 미경이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학교 앞 떡볶이집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으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는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고 미경이는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는 게 꿈이라고 했지요. 낡은 교과서 귀퉁이에 서로의 꿈을 적어주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최고의 친구로 남으리라 맹세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들처럼 아웅다웅 살아가는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웠지요. 미경이는 20살이 갓 넘어 일찌감치 시집을 갔습니다. 상대는 이제 막 건설업에 뛰어든 야망이 가득한 청년이었지요. 결혼식 날 미경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 이제 고생 끝이야. 이 사람이 나 꼭 호강시켜준댔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친구가 드디어 행복을 찾았구나 싶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나라 경제가 날마다 성장하던 시절, 미경이 남편의 사업도 날개를 단 듯 뻗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빌라를 짓더니 어느새 아파트 단지를 짓고 상가 건물을 올리는 중견 건설사 사장님이 되어 있었지요. 미경이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시장 골목 셋방에서 살던 친구는 어느덧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입는 옷과 드는 가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미경이를 보며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던 내 친구가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 장하다 싶었지요. 동창회에 나온 미경이가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남편이 사준 다이아 반지를 보여줄 때도 다른 친구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지만 저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예쁘다고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모든 것이 미경에게는 일종의 보상과도 같을 거라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반짝이는 것들이 과거의 상처를 가려주는 갑옷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갑옷은 어느새 친구의 마음까지 차갑게 식혀버린 쇠창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 사업이 잘 된다. 이번에 차를 바꿨다는 식의 소소한 자랑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잘 됐다, 부럽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요. 문제는 그 자랑이 비교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영숙이네는 아직도 그 15평짜리 전세 살아? 아이고, 애들 클 텐데 좁아서 어떡해. 우리는 이번에 50평으로 이사했는데도 좁은 것 같아. 애들 방에 공부방, 놀이방 따로 만들어주려니까. 제 형편을 뻔히 알면서 던지는 그 말은 순수한 자랑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후로 동창회는 미경이의 부과시 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점점 더 비싼 곳으로 바뀌었고 미경이는 을에 자기가 계산을 하며
친구들 위해 군림하려 들었습니다. 어느 해 동창회에서는 친구들에게 똑같은 스카프를 하나씩 선물로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포장도 그럴듯하게 해서 나눠주길래 다들 고마워했지요. 그런데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백화점 세일할 때 하나에 5만 원 주고 산 거야. 너희들 주려고 10개나 샀네. 내 가방값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잖아. 이 가방? 이건 이번에 파리 갔을 때 하나 장만한 거야. 한 700만 원 줬나? 5만 원짜리 스카프는 순식간에 700만 원짜리 가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들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어색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 몇몇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동창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가 쏘는 밥이 불편하고 그녀의 자랑을 들어주는 것이 힘겹다는 이유였습니다. 자랑의 대상은 남편의 재력에서 자식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미경이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온갖 비싼 과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미경이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동네 피아노 학원과 자기 아이들이 다니는 강남의 유명 교수 개인 레슨을 비교했고 우리 아이들이 푸는 문제집과 자기 아이들이 보는 원서를 비교했습니다. 우리 큰애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로 토론을 했다니까. 원어민 선생님 붙여서 너희 애들은 아직도 영어 단어 외우니? 그러면 안 돼. 글로벌 시대에 뒤처진다고. 우리 아이들이 뭘 그리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엄마로서 부족한 걸까? 미경이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들처럼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아이들 얼굴을 볼 낯이 없었지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키우면 되는 거야.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그걸로 된 거지. 남편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열등감과 패배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마치 시험대에 오르는 것처럼 무겁고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평생 성실하게 회사에 몸 바쳤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퇴직금으로 작은 치킨집이라도 해볼까 했지만 너도 나도 치킨집을 차리던 시절이라 성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문득 친정어머니께 어깨너머로 배웠던 칼국수 좀씨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한쪽에서 작은 국수 좌판을 하셨습니다. 직접 밀가루를 반죽하고 홍두깨로 밀어 썰어낸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칼국수, 그 국수 한 그릇으로 저희 오남매를 키워내셨지요.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퇴직금과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합쳐 동네 상가 한쪽에 작은 칼국수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엄마송 칼국수라고 지었지요. 새벽 오시면 일어나 멸치와 다시마, 온갖 채소를 넣고 진한 육수를 끓였습니다. 남편은 반죽을 책임졌고 저는 하루 종일 서서 국수를 말고 상을 치웠습니다. 처음 몇 달은 파리만 날렸습니다. 하루에 10그릇도 못 파는 날이 허다했지요. 이러다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밤마다 남편과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성실함과 어머니께 물려받은 손맛을 믿었습니다. 진한 국물 맛과 쫄깃한 면발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가게는 조금씩 손님들로 채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지요. 달고 달아 맨들맨들해진 나무 테이블, 벽에 붙은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그림,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
그 모든 것이 저의 역사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제 손은 거칠고 투박해졌습니다. 손톱 밑에는 밀가루 반죽이 낄 때도 있었고 뜨거운 그릇을 나르다 생긴 화상 자국도 여러 개였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제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이 손으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켜냈으니까요. 제 아들은 평범한 IT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비록 미경이 아들처럼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아니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 저는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럽습니다. 며느리도 어찌나 착하고 살가운지 주말마다 찾아와 가게 일을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이는 예쁜 아이입니다. 제 딸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더니 졸업 후에는 웹툰 작가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든 직업이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딸아이의 눈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보고는 그저 묵묵히 응원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매일 밤새워 그림을 그리며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딸이 저는 대견하고 또 대견합니다. 제게 행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미경이가 말하는 수십억짜리 건물이나 명품 가방이 아니라 하루 일을 마치고 남편과 마주 앉아 마시는 소주 한 잔, 주말에 찾아와 제잘거리는 아들 내외가 딸아이의 웃음소리, 사장님, 국수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손님들의 따뜻한 한마디. 그것이 바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제 삶의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동창회에 나갈 때마다 저는 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미경이는 늘 제게 고생 그만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그 말 속에는 위로가 아닌 너는 나처럼 살지 못해 안 됐다는 교묘한 동정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느 해 동창회에서는 유독 제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혀를 차더군요. 영수가 손이 이게 뭐니? 여자 손이 남자 손보다 더 거치네. 아이고, 내가 다 속상하다. 내가 아는 피부가 있는데 거기 가서 관리 좀 받아. 내가 회원권 하나 끊어줄까? 이 손으로 어떻게 남편 밥은 해먹니? 친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제 손을 붙잡고 품평을 하는 미경이 때문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정희가 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지요. 미경아, 그만해. 영숙이 이 손이 얼마나 대단한 손인데 그래. 이 손으로 애들 다 키우고 가게 일으켜 세운 거잖아. 우리 중에 영숙이만큼 열심히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정희의 말에 고마웠지만 미경이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열심히만 살면 뭐하니? 똑똑하게 살아야지. 요즘 세상에 누가 몸으로 때우면서 돈을 버니? 사람을 쓰면 되지. 영수가, 넌 그게 문제야. 너무 미련하게 살아.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거친 손을 테이블 밑으로 감출 뿐이었지요. 미경이가 말하는 똑똑한 삶이란 무엇일까? 남편 잘 만나 팔자 고친 삶을 말하는 걸까? 부모 덕에 편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걸까? 그렇다면 제 손으로 땀 흘려 일군 제 삶은 미련한 삶이 되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미경이의 주도하에 동창회는 점점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던 해외여행도 처음에는 다 같이 갈 수 있는 동남아로 가더니 어느새 미주, 유럽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경비 부담이 커졌고 저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은 여행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면 미경이는 보란 듯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단체 채팅방에 수십 장씩 올리며 염장을 질렀습니다. 너희는 못 갔지?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논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우리가 더 이상 같은 곳을 바라보는 친구가 아님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미경이는 돈이라는 거대한 가위로 우리의 우정을 조각조각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모임에 꾸역꾸역 나갔습니다. 여고 시절에 좋았던 추억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철이 들 거라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저 제가 그들의 세상에서 완전히 도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경이는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의 비싼 음식들은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서걱거렸습니다. 미경이가 제안한 제주도 럭셔리 리조트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미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위네 리조트라며 생색은 다 내면서 결국 비행기 값이며 체류비는 각자 부담하라는 말에 또 몇 명의 친구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미경이의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미경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어머, 우리 큰아들이네. 잠깐만, 내가 스피커폰으로 받을게. 다들 우리 아들 목소리 한번 들어봐.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진다니까. 미경이는 모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점잖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식사 맛있게 하고 계세요? 그럼 아들.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하네. 무슨 일이야? 바쁠 텐데. 별일 아니고요. 다음 달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서요. 일정 때문에 다음 주말에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전화드렸어요. 어머, 정말? 세상에, 우리 아들 장하다. 국제학회? 그럼 막 TV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니? 하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머니. 친구분들께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전화가 끊어지자 미경이는 마치 자기가 학회에라도 가는 사람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억지 감탄사를 연발하며 박수를 쳤지요.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후 미경이는 다시 한번 저를 향해 조준경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 인내심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증발시켜버리 잔인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참, 우리 영숙이 아들은 요즘도 야근 많이 하니? 월급쟁이들은 그게 참 힘들어.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자기 동기 중에도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다니는 애들 많다고 안타까워하더라고. 몸 상해가면서 회사에 충성해봤자 알아주지도 않는데 말이야.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의 성실한 땀방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미경이의 입에서는 그저 불쌍한 월급쟁이의 비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 자식들의 삶이, 내 남편의 인생이,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이 이 여자의 입에서 함부로 재단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저는 조용히 냅킨으로 입가를 닫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수십 년간 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 제 목소리를 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경이는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의 비싼 음식들은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서걱거렸습니다. 미경이가 제안한 제주도 럭셔리 리조트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미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위네 리조트라며 생색은 다 내면서 결국 비행기 값이며 체류비는 각자 부담하라는 말에 또 몇 명의 친구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미경이의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미경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어머, 우리 큰아들이네. 잠깐만, 내가 스피커폰으로 받을게. 다들 우리 아들 목소리 한번 들어봐.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진다니까. 미경이는 모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점잖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식사 맛있게 하고 계세요? 그럼 아들.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하네. 무슨 일이야? 바쁠 텐데. 별일 아니고요. 다음 달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서요. 일정 때문에 다음 주말에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전화드렸어요. 어머, 정말? 세상에, 우리 아들 장하다. 국제학회? 그럼 막 TV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니? 하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머니. 친구분들께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전화가 끊어지자 미경이는 마치 자기가 학회에라도 가는 사람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억지 감탄사를 연발하며 박수를 쳤지요.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후 미경이는 다시 한번 저를 향해 조준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내심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증발시켜버릴 잔인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참, 우리 영숙이 아들은 요즘도 야근 많이 하니? 월급쟁이들은 그게 참 힘들어.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자기 동기 중에도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다니는 애들 많다고 안타까워하더라고. 몸 상해가면서 회사에 충성해봤자 알아주지도 않는데 말이야.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의 성실한 땀방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미경이의 입에서는 그저 불쌍한 월급쟁이의 비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 자식들의 삶이, 내 남편의 인생이,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이 이 여자의 입에서 함부로 재단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저는 조용히 냅킨으로 입가를 닫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수십 년간 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 제 목소리를 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맞은편에 앉은 미경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시끄럽던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경아. 제 입에서 나온 나지막한 부름에 미경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여고 시절 기억나니? 내가 육성회비 못 내서 교무실에 불려갔을 때 내가 내 돼지 저금통 깨서 내 손에 쥐어줬던 날 말이야. 너 그때 그랬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꼭 갚겠다고. 미경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옛날 이야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게 돈으로 갚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그때의 내 친구 김미경을 돌려받고 싶었을 뿐이야. 돈 많이 버는 남편 만나서 행복해하는 널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는 걸 보며 내 일처럼 자랑스러워했어. 우리는 친구니까. 친구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기도 하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경아, 언제부터 우리 동창회가 내 재산을 자랑하고
내 자식들 스펙을 뽐내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니? 언제부터 우리 남편들의 직업과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내가 매기는 등급표가 되어버린 거냐고. 우리는 내 인생의 성공을 축하해주러 온 박수부대가 아니야.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내 남편, 대기업 다니다 IMF 때 명예퇴직했어. 맞아. 그리고 나 시장통 같은 동네 상가에서 칼국수 팔아. 내 손, 내 말대로 거칠고 못생겼어. 하지만 나는 내 남편이, 내 가게가, 내 손이 한 번도 부끄러운 적 없었어. 이 손으로 떳떳하게 돈 벌어서 내 새끼들 가르쳤고 우리 가족 굶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보기엔 내 삶이 미련하고 불쌍해 보이니? 미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쓰러워하던 내 아들, 그 중소기업 다닌다던 내 아들 말이야. 얼마 전에 국내 최고 IT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받았어. 연봉도 지금의 2배를 준다더라. 스톡 옵션인가 뭔가도 준다고 하고. 누구 백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순전히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가는 거야. 밤낮 없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해가며 노력한 결과지. 내 아들처럼 명함에 사자는 안 박혀 있지만 나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테이블 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어서 딸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 딸. 그림 그려서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 거라고 내가 걱정해줬었지? 그 딸이 그린 웹툰이 얼마 전에 초대박이 났어. 포털 사이트에서 정식 연재 제의가 들어왔고 얼마 전에는 유명 드라마 제작사에서 판권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단다. 아직 어리고 갈 길이 멀지만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내 딸이 나는 너무나 대견해. 저는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말해야 했습니다. 미경이가 그토록 신봉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잣대로 그녀의 오만한 편견을 깨부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희 테이블 쪽으로 점잖게 생긴 젊은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말씀 미리 주셨으면 더 좋은 자리로 준비해 놓았을 텐데요. 주방에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십시오. 순간 미경이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미경이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영수가, 이 사람이 왜 너한테 어머님이라고?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 남자친구야. 이 레스토랑 오너 셰프거든. 우리 딸 웹툰의 오랜 팬이라며 쫓아다니더니 얼마 전부터 정식으로 만나고 있어. 어찌나 싹싹하고 성실한지 몰라. 우리 가게 칼국수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매주 찾아와서 먹고 가는 아주 예쁜 청년이야. 미경이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과시하던 법인카드를 내밀며 거들먹거리던 바로 그 레스토랑의 주인이 자기가 무시하던 내 딸의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전세가 역전된 순간이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지요. 미경아, 오늘 음식값 내가 낼 필요 없어. 내 몫과 내 친구 정희 몫은 내가 계산할게. 너한테 밥 얻어먹을 이유 이제는 없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내가 산다고 했으니 맛있게들 먹고 가렴. 저는 제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정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가자.
우리끼리 2차 가서 시원한 맥주나 한잔하자. 내가 살게.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제 등 뒤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경이도 다른 친구들도 얼음처럼 굳어 있었겠지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화끈거리던 제 뺨을 시원하게 식혀주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서글픈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때는 세상 전부 같았던 소중한 친구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정희와 저는 근처 포장마차에 마주 앉아 어묵탕에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정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오늘 정말 속 시원했다. 그동안 너 혼자 얼마나 소갈이 했을까 생각하니 내가 다 미안하네. 진작 내 편 못 들어줘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미련하게 참고만 있었는걸. 오늘에서야 깨달았어. 진짜 자존심은 부당한 대우를 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당당하게 지켜내는 거라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늦은 시간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후련함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홍두깨로 반죽을 밀고 정성껏 칼로 썰어 국수가락을 만들었습니다. 제 거친 손으로 만들어내는 이 국수 한 그릇이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그 어떤 높은 직함보다 제게는 소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창회는 이제 나가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제 곁에 남은 소중한 사람들과 제 삶을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들 내외와 딸아이 커플을 가게로 불러 다 함께 뜨끈한 칼국수나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제 인생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이만하면 꽤 근사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